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교역국들의 환율 정책을 감시하는 것으로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에 지정됐습니다. 중국 역시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속에서 나온 결과라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 내용 짚어보고 미중 환율 전쟁과 외환 시장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이정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재무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환율 보고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엄밀하게 말하면 그 명칭은 주요 교역국에 대한 거시 정책 및 환율 정책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가 관심을 받게 된 거는 지난 2016년부터 교역촉진법, 미국의 교역촉진법에 따라서 어떤 환율 조작국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 기준에 따른 이번 기준은 환율 조작국이 되는 기준은 상기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환율 조작국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교역국의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이 되고요. 경상수지 흑자가 그 나라의 GDP 대비 2% 이상이 되고요. 네. 외환시장 개입, 즉 순매수 규모가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를 초과하거나 혹은 12달 중에 6달 이상 지속이 되면은 이 세 가지 기준이 되고 이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면은 환율 조작국이 지정이 되고요. 세 개 모두에 모두요. 만족하는. 예, 셋다 두 가지만 충족하면은 흔히 말하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에 지정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세 가지 중 한 조건만 만족했습니다. 경상수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흑자가 약 4.5% 정도로 2% 기준보다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족을 하긴 했지만 1번 기준 작년 10월에는 200억 달러 초과 기준을 초과 기준을 충족해서 1, 2번이 충족이 된 상태라 환율 조작국이 지정이 됐는데 올해는 이게 180억 달러 정도라 이 기준을 미달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환율 조작국 자체가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 특히 규정에 따르면은 일단 환율 조작국이 되면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되면은 한 1년 정도, 2번 정도 더 주시를 하겠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관찰 대상국으로 남지 않았냐 남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숨 돌린 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또 다른 어떤 나라들이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좀 올랐는지 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땐 좀 어떤지 좀 비교 좀 해주신다면요. 예,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6국가였는데 한국, 일본, 중국, 독일, 그다음에 인도와 스위스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인도와 스위스는 탈락이 되고요. 좀 특이하죠.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아일랜드,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이 새로 들어왔는데요. 네. 이게 뭐 어떤 이유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중국이 교역이 안 좋아지면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 안 좋아지면은 미국 기업들이 이런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데 수입을 많이 할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쪽에 대한 오히려 압박용 카드로 내놓은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탈리아나 아일랜드는 EU인데 지금 뭐 미국하고 EU하고도 계속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압박용 카드로 이렇게 뽑아들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번 환율 보고서를 보면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교역 상대국들에 대해서 감시망이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죠. 원래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이 분석 국가, 그러니까 주요 교역국이란 정의가 12개국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이 기준이 미국 무역의 400억 달러 기준으로 낮춰지면서 21개국, 그러니까 태국, 홍콩, 싱가포르, 아까 말레이시아 이런 등이 추가되면서 21개국으로 늘어났고요. 네. 이 말은 보다 전방위적,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중미 문제뿐만 아니라 미중 문제나 뭐 EU 문제뿐만 아니라 보다 전방위적으로 미국이 관리하겠다라는 조건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수지 흑자 조건에서도 기존에는 3%였는데 한 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3%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을 충족시킨다였는데 이 기준이 2% 떨어졌고 그 다음에 환율시장 개입에 있어서도 기존에 8개월 개입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준을 충족시킨다라고 봤는데 이제는 6개월 기준으로 보다 낮췄죠. 그 말은 보다 전방위적으로 관리를 하고 환율 조작국에 갈 수 있는 기준을 보다 높여서 어떻게 보면은 압박 카드로 더 쓰려는 용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분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미국은 앞서 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국가에 대해서 이 상계 관세를 물리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결국 상계 관세란 건 어떤 것이냐? 한 나라가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특히 교역국의 통화 가치가 약해지면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활발해지고요. 이 미국으로 수출이 활발해지는 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환율 때문에 그런 거라면 정부가 결국 보조를 해준 것이 아니냐. 보조금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 보조금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겠다. 이런 정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교역국의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에 개입했다고 하면은 그게 일종의 보조금을 보고 보조금에 대한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정책인데요. 이 말은 결국은 이 환율 조작국 기준하고 이런 상계 관세 기준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어떤 한 나라가 환율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그 나라 화폐, 교역국의 화폐가 낮은 상태, 가치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환율 보고서에 나온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추후에 이런 상계 관세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 되지 않느냐,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느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번 환율 보고서에 특히 관심이 쏠렸던 이유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까라는 여부였는데 조작국 지정은 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작국 지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에 따른 것이죠. 이 기준에 따른 것이란 거는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이게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위안화 약세 등 그리고 최근 중국 정부의 하나의 또 트렌드는 2014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7% 아래로 자꾸 둔화가 되니까 완전 경쟁을 흔히 말하는 시장에 의한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뭐 금융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경쟁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어떻게 보자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의 의존도를 높이는 사실 1990년대부터 중국은 굉장히 이제 자유무역 체제, 자유경쟁 체제로 가겠다라는 기조였는데 2014년부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오히려 정부가 많이 개입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사실은 중국은 시장 위주로 가지도 않고 환율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주시하고 보겠다라는 의미에서 뭐 조작국 지정은 되지 않겠지만 리포트 첫 번째 중국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길게 써놨습니다. 네, 미국은 추가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위안화 약세를 피할 조처를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지적대로 최근 위안화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 위안화 약세, 그러니까 위안화 기준은 보통 그러니까 1달러당 7위안. 7위안보다 높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안화가 더 약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사실 2008년 이후에 위안화가 그러니까 1달러당 7위안 이상으로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현재도 6.93, 6.94 뭐 이렇게 정도가 돼 있는데 어느 정도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나치게 그 이상 올라가면은 중국 위안화가 너무 약해지는 게 아니냐. 네. 그런 기준점이 있긴 한데 그 말은 어떤 거냐면 현재 6.93, 94 정도가 거의 10년 내 최고점이다. 예. 그러니까 위안화가 10년 내로 최고 약화돼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선 충분히 너무 약한 게 아니냐, 니네가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보일 수 있고 이거를 바꿔야만 흔히 말하는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클레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7위안 돌파 가능성은 적다고 보십니까? 7위안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굉장히 특이한 경우 2008년이라는 금융위기 사태 때만 일어난 것이고 2012년 유럽 재정위기가 왔을 때도 7위안을 넘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무역 분쟁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세계 금융 시장 자체가 위기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겠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위안화가 급격하게 절하되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위안화가 절하되면 흔히 말하는 외국환 표시, 달러나 유로화 표시 수익률이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환율 평가의 절하에 따른 자본 유출의 우려. 특히 중국 시장에는 외국인 투자 자본이 많은데 자본 유출의 우려가 있어서 7위안 이상으로는 급격하게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급격하게 올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